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두었는지를 모른 채 문을 열어줬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사위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바닥이 차가워요. 이거 깔고 앉으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위는 제 발 아래로 방석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위 참 살갑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딸보다 먼저 병원에 달려오고 제사 날이면 새벽같이 와서 부엌을 정리하고 제 무릎이 아파 보이면 말없이 파스를 꺼내 붙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절에는 늘 순서가 있었습니다. 딸보다 먼저 제 옆자리부터 차지했고 딸의 말보다 자기 말이 더 자연스럽게 제 귀에 꽂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 험하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이런 건 복잡하시죠. 이런 건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 말들은 전부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절이 제 노후를 향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밤 사위가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의 숨소리가 왜 그렇게 길었는지도요.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사람의 친절이 너무 완벽할 때는 그 안에 숨긴 계산이 이미 끝까지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 사람만큼은 다르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사위는 처음부터 이상할 정도로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딸 손을 잡고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도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은 채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 말투가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허락을 받아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깍듯한 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딸은 제 눈치를 보며 쑥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고 사위는 고개를 든 채 제 반응만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와. 그 한마디가 사위에게는 문 하나가 아니라 길 하나를 열어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식탁에 앉자 사위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제 반찬부터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짜지 않으세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말씀하세요. 딸이 자기야, 나도 좀 챙겨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사위는 잠깐 고개만 끄덕일 뿐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위는 늘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딸보다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내일 몇 시에 갈까요? 라고 물었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딸보다 먼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라며 제 손에 귤이며 빵을 쥐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참 살가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셋이 앉아 있어도 대화의 중심은 늘 사위였고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나 사위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면 사위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딸은 가끔 제게 눈짓을 보냈지만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부 사이엔 원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위가 조금 나서는 것도 딸을 아끼니까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사위가 제 집 열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어머니, 혹시 모르니 하나 더 만들어 둘게요 하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열쇠가 그의 손으로 넘어가는 걸 보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불을 끄려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물건 위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느새 딸이 아니라 사위가 되어 있었다는 거요. 그 사실이 불편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며 사람 좋은 사위를 의심하는 건 너무 인색한 마음 같아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커질 줄은요. 사위의 손길은 언제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는 늘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면 사위가 먼저 사진을 찍어갔고 병원 영수증은 딸보다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걸 고마움으로 받아들였고 사위는 그 고마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이 잘 안 보인다고 했더니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딸이 옆에서 엄마 통장은 내가 볼게라고 말했지만 사위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숫자에 약하잖아. 그 말에 딸은 더 말하지 못했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는 걸 저는 애써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는 제 통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딸을 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만 아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딸보다 사위의 말을 더 먼저 듣게 되었고 딸은 그럴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집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보일러가 자주 말썽을 부리던 날 사위가 현관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생각보다 값이 나가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끈뜻 말했습니다. 그런 얘긴 왜 해? 그러자 사위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게 나쁘진 않잖아.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위 좀 이상해.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사람 고생 많아.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집 열쇠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말하며 제 손에 건네줬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올 수 있게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열쇠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제 허락보다 그의 판단이 더 먼저 필요한 공간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제가 아니라 사위라는 사실을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괜한 의심이라고. 사람 좋은 사위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느냐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이미 저를 가장 약한 자리로 데려가고 있었다는 걸요. 사위의 말투가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말끝에 붙던 어머니라는 호칭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지금 상황에 안 맞습니다.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사위는 한 박자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니면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결정적인 날은 병원에서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사위는 제 옆자리에 앉아 의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기억력도 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의사를 봤지만 의사는 사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얘긴 왜 해? 사위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받고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엄마를 왜 그렇게 말해? 사위는 운전대를 잡은 채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말해? 당신은 감정적이잖아.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야. 사위는 그제야 차를 세우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제 방으로 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야? 딸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 침묵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불편해해야 할 사람이 어느새 제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 밤 이후로 저는 딸의 편도 사위의 편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사위가 제게 직접 말을 꺼낸 건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딸은 회사에 갔고 집에는 저와 사위 둘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는데 사위는 식탁에 앉아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예전처럼 공손했지만 물어보는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딸이 예민해서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제 이름 대신 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위는 종이를 한 장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집수리 견적서였습니다. 보일러도 그렇고 지붕도 손봐야 할 것 같아요. 이참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말하자 사위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판단만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집에서 제 판단이 제일 마지막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인데. 사위는 그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은 식탁 위 서리를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사위 얼굴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상의 중이야.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항상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그 질문에 사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심이셔야 하니까.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딸의 얼굴은 더 굳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제 방으로 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보다 낮에 들었던 사위의 한 문장이 계속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판단만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밤 사위는 거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위의 친절은 끝난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고 있다는 걸요. 결국 말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사위가 다시 서리를 들고 제 앞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고 설명도 짧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어찌나 담백한지 마치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못하겠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사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이 집,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더 문제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결정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 사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차갑게 식었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고 병원 이야기도 통장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만 말을 건넸고 제 앞에서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상담 예약이 잡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상대는 분명히 누군가 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 못 믿겠다.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랬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고립시키는 동안 딸 역시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사위는 늦게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겁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난 건 생각보다 우연처럼 시작됐습니다.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제 방으로 와 문을 닫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딸의 말에 따르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상대는 다짜고짜 사위 이름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분 예전에 돈 문제로 곤란을 겪으신 적 없나요? 딸은 처음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상대가 사위의 과거 주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위치를 정확히 말하자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저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사위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않았던 말들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사위가 결혼 전에도 갑자기 직장을 옮겼다는 이야기, 친한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거나 웃어넘기던 순간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친절, 그 계산된 배려, 그렇게 집요하게 집과 통장을 물어보던 이유까지. 며칠 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사위와 함께 일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또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악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겪은 일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기색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설명할 수 없던 불편함들이 하나의 이유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위의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보였으니까요. 사위는 여전히 집에 드나들었고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했지만 저와 딸은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사위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될 거라는 것도요. 그 후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예전처럼 햇살이 들어왔고 부엌에서 끓는 물소리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저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선이었고 그 선을 누가 넘었는지도요. 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사위 눈치를 먼저 살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앞에서 또렷하게 말합니다. 엄마, 이건 내가 할게. 그 말이 어찌나 단단하게 들리던지 저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딸은 제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믿고 싶어 했다는 거 이제 알아. 그 말에 가슴이 잠시 아팠다가 곧 편안해졌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문제였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만 남은 채 남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고 싶어집니다.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고 괜히 의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시고 딸과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친절 때문에 마음이 자주 불편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감정을 괜히 밀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지키러 온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나요? 아니면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늦기 전에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